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자동차 공장 가동이 잇따라 멈추며 SUV 신차 출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소속을 따져 마스크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영향이 길어지면서 1월 일본차 판매량이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는 단 한 대 파는 데 그쳤습니다. 5%대 금리로 서버 폭주 사태까지 벌어졌던 하나은행의 특판 적금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자,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요. 우대 금리를 잘 챙기면 5%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적금 상품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UV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신차 출시 일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라인업을 유지하더라도 생산 시기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신차 출시를 예고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차량 출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준준형 SUV 투싼 완전 변경 모델과 중형 SUV 산타페 부분 변경 모델을, 제네시스는 하반기 GB70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아차도 중형 SUV 소렌토와 준준형 SUV 스포티제 완전 변경 모델 출시를 예고했지만 공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4년 만에 신차 XM3를 준비 중인 르노 삼성자동차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음 주 2, 3일간의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XM3 출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10일부터 정상 가동을 해요. 중국에서. 한 2, 3일 정도 이제 물류 기간이 소요가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공장 정상 가동을 하고요. 다음 주 2, 3일 정도만 이제 쉬는 걸 검토 중이에요. 지난달 출시된 신차의 양도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출시의 계약 대수만 2만 대에 이르는 제네시스의 GB80도 가동 중단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져 차를 양도받기 위한 대기가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주요 완성차 공장의 연쇄 가동 중단으로 라인업 변경은 없지만 출시 시기에 대한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년에 3번씩 어떻게 보면 신차 출시를 하면서 계속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고, 라인업 변경은 곤란한 상황이고 변동이 없습니다. 주문되는 것에 대해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없다, 자신감이 없은 걸 연기하는 게 맞고, 이제 신차 출시 시기에 대한 조절은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조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신차 효과로 실적 회복을 기대한 완성차 업계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에 소비자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며 최근 배달앱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이 포함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대표적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유기의 주문량은 전달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배달의 민족 주문량은 11.3%가 늘었고 유기요는 18% 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와 배달앱 주문 수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외출을 꺼리며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결과로 당분간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며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직구족의 우려도 커집니다. 우리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16년 11%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33%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커지는 걱정에도 택배 등 우편물로 인한 신종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침방울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하다며 운송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려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포 등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며 중국발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매장 근무자의 일부인 직영 직원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고 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영 직원들조차 마스크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자신들과 고객들이 위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기 중 비말로 전염된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소속을 따져 마스크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소속된 직영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자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143개 매장에 배포한 마스크는 22만 개,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2만 2천여 명으로 재고는 충분한 상황. 상사들하고 다 같이 가서 분리되거나 나눠줬어요? 아니요, 자기 본 직원들은 다 있어요. 나눠줘요. 문제는 이러한 차등 지급으로 일반 고객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직원만 착용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장복기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직영 직원들에 대한 위생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 위생 교육 받았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혹시 교육 안 받았어요? 안 받아보시면 흔들어보세요. 특히 홈플러스는 다중이용시설로 하루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드나듭니다. 즉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염 확산 방지에 구멍이 뚫리자 홈플러스 일반 노조는 사측에 내일 직영과 협력 직원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매장에 대한 방역과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 1월 일본차 판매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월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은 1,320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64.8% 줄어들었습니다. 브랜드별로 닛산의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7%나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렉서스가 509대로 66.8% 줄어들었고 토요타가 59.9%, 혼다가 50.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닛산의 인피니티 브랜드는 작년 1월 162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1월에는 단 한 대만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 20%의 벽을 깨고 4년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한 겁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능을 넣은 제품들을 통해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가전시장에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점유율 20.5%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래 한 브랜드가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16%대의 점유율을 기록한 LG전자와 미국의 월풀을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상냉장 한행동 구조의 대용량 냉장고인 프렌치도어와 드럼 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30% 안팎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조기 역시 지난해 20.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색상 추가와 단축된 세탁과 건조 시간,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사용 습관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제품을 통해 왕자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장 죄송한 부분은
끝까지 이제 저희를 믿고 판매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고객분들, 또 PB분들, 또 판매사분들 그분들께 실망감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환 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의 가입 자금으로 돌려막는 일명 폰지 사기 정황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엔 라임 자산운용이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기도 했었죠. 또 지난 1월 10일엔 한 법무법인이 라임 자산운용과 판매사 두 곳에 대해 형사 고소를 각각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 라임 펀드와 관련된 고소 내용 그리고 승소 가능성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라임 자산운용이 네 번째 환매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길게 짚어드리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의 환매 중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일 라임 자산운용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라임 탑2 밸런스에 대한 환매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9일에는 플루토 펀드와 테티스 2호 펀드, 14일에는 무역금융펀드가 각각 환매 중단됐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올해까지도 환매 중단이 이어졌는데요.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달 15일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도 환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모펀드 4개, 그리고 이 모펀드에 연계된 173개의 자펀드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환매 중단됐던 규모 1조 5,587억 원에 네 번째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설정액 2,949억 원을 더해서 약 1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예, 초반에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죄송하다라고 했던 내용하고 상반되는 상황인 겁니다. 1조 8천억까지 지금 피해 규모가 늘어난 건데 네 번의 환매 중단인 거고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 소송에 나서기 시작했죠. 네, 다만 아직까지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단계는 아니고요. 라임 자산운용과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형사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환매가 중단된 4가지 펀드 전체에 대한 고소가 진행된 게 아니라 일단은 세 번째 환매 중단됐던 플루토 TF,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형사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법무법인 변호사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난 1월 10일에 남부지검에 이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이제 고소 대상은 라임 자산운용, 그다음에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이렇게 총 6명이고 고소 요지는 그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입니다. 저희가 고소를 한 관련 상품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상품인데요. 근데 2018년 11월에 이미 그 종국적인 투자 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정상적으로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리즈로 펀드가 판매가 됐으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말지를 할 때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라임은 이런 상황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로 계속 시리즈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수익률 조작이나 기준가 조작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동들이 벌어졌고, 이게 사기나 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는 게 저희 고소의 요지입니다. 네, 특히 이번 소송을 진행한 이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라임 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역시 인터뷰 통해서 들어보시죠. 저희는 여기에 이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숨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 펀드의 상환자금은 사실 정상적으로는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펀드의 가입금으로 기존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한 거죠.
무역금융펀드가 지금 대상인 건데 플루토 펀드라고 하나요? TF 펀드. 플루토 TF. 예, TF 펀드인데 이번 형사고소에서 사실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역금융펀드에만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 측도 다른 펀드들에도 불안전 판매 이슈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형사고소를 진행한 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 계약 취소에 이를 만한 정황이 보다 구체화됐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측이 계약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사유는 총 4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 크게 저희는 4가지 정도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자 대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익률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뭐 글로벌 무역금융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 제안서나 이제 상품 설명 자료에는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금액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가 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모펀드로 돈이 들어가고, 모펀드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또 수익률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임무역금융펀드가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걸로 이제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언론 보도나 뭐 나중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그 당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정들, 그리고 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어떤 제안서에는 그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 대해서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된 부분에 의하면은 한 50% 정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도가 많이 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투자를 했을 텐데, 설명대로라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라임이 발행한 다른 펀드들의 기존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4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를 해서 전액을 배상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14년 1심 그리고 2015년 2심, 2016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계약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피닉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례인데요. 이번 라임 사건과 비교하기에 앞서서 당시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항공기 펀드로 불리는 피닉스 자산운용의 해당 펀드는 필리핀 항공사 TGA의 신규 비행기가 필리핀 클라크 공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신규 취항할 경우 얻는 수익을 전제로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당시 투자 설명서에는 클라크 두바이 노선 운항과 관련한 인허가가 이미 완료됐다고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는 거짓된 설명으로 2008년 8월 투자자들의 자금이 펀드에 들어간 이후인 2008년 9월 두바이 항공국으로부터 신규 노선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규 운항 수익을 통해 펀드에 수익을 내려고 했던 만큼 신규 취항이 불가능해진 펀드는 수익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고요. 이에 투자자들은 당시 상품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지금의 NH투자증권, 그리고 우리은행, SK증권 펀드 운용사인 피닉스 자산운용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판매사에 있다면서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결을 통해 투자자들은 이미 받았던 이익 배당금을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이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항공기 펀드와 이번 라임 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직접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항공기 펀드에서는 이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인정이 됐는데요. 이제 착오는 이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착오가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일부 판매사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착오에 빠져서 이제 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판매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TRS 계약을 통해서 그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신한금융투자의 명의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펀드의 구조화 이후에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구조화나 뭐 발행이나 운영에도 좀 깊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라임 자산운용의 사기 행위에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걸 알면서 방조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에 따라서는 뭐 착오 취소뿐만 아니라 사기 취소도 같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흔한 판례는 아니지만 지금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제 형사가 끝난 민사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주목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추가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는 법무법인 변호사분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통장의 첫면에 보시면은 그 어떤 상품인지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일단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상품 가입 당시에 작성한 서류들, 그 다음에 뭐 제안서나 상품 설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검토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판매 당시의 녹취나 뭐 아니면 뭐 문자, 이메일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같이 이제 구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이슈플러스 이 자리에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법무법인 광화 역시 대신증권 등을 상태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소송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사의 안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4,100여 건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682건으로 전체의 16.4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대 비율은 11.85%를 보였는데 2년 만에 4.6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8년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5%대 금리로 선풍적 인기를 끈 하나은행의 특판 적금 판매가 오늘 오후 5시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적금들을 잘 살펴본다면 여전히 5%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한은행이 최고 연 5% 금리의 첫 급여 드림 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2%로 누적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최고 연 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더해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원무화 적금과 역시 최고 4% 이자율의 우리 L포인트 적금을 판매 중입니다. 수협은행의 여행 적금도 우대 금리를 포함해 이자율이 최고 연 4.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09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2월 말보다 8억 4천만 달러가 불어난 겁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외환 보유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표시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들었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계 9위입니다. 정부가 기계 및 금속, 식료품 등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을 종사해온 소공인이 100년 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계금속 업종인 우진정밀, 오리온식품 등 우수소공인 100개사를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100년 소공인 확인서와 인증 현판이 주어집니다. 특히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 특화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0.4%포인트 금리나 혜택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올해 100년 소공인 200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현재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철원은 영하 17.2도, 서울은 영하 11도를 보이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매우 추운 아침입니다. 속초 영하 8도, 강릉은 영하 9도가 되겠고 낮 동안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살펴보면 광주 영하 7도, 전주와 대구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2.5m, 동해는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주말에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토요일은 충청과 전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널뛰고 있다고 하죠. 인터넷에서 확인한 상품이 갑자기 사라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는 황당한 경험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는 사재기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판매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소비자들은 마음 상하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